여러분, 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3배나 치솟으면서 도쿄 대형마트에선 쌀이 동나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까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쌀은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비축미 21만 톤 방출이라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산 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더 좋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쌀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일본인의 한국 여행 후기가 일본 SNS에서 큰 주목을 받고 한국쌀 대란을 이끌었습니다. 후기에선 한국에서 한국쌀을 사왔다며 한국마트에서 백미와 현미를 각각 구매했는데 쌀 10kg에 일본은 8만 원인 반면 한국은 3만 원 정도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 검역소에 구입한 쌀을 신고한 뒤 일본 오사카로 돌아왔다고 했죠. 놀랍게도 이런 쌀 대란 속에서 일본의 레스토랑의 세계적인 셰프들도 파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레스토랑에 한국 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쌀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한국 쌀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린 한 셰프의 용기 있는 도전과 감동적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쌀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쌀 공급에 안정적일까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전통이 우리의 식자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베를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미쉐린 투스타 셰프이자 음식문화 연구가로 지난 3년간 도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일본의 식문화를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에 사는 셰프로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한국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자국의 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고시히카리, 아키타코마치 같은 브랜드 쌀은 그들의 국가적 자부심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감히 한국 쌀을 선택했을까요? 이 결정 뒤에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폭풍전야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일본 전역을 뒤흔든 믿을 수 없는 쌀 대란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쿄 긴자에 있는 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곳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슈퍼마켓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마트와 편의점마다 쌀 품절, 도시락 판매 중단, 삼각김밥 입고 계획 없음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쌀값은 불과 한 달 만에 3배나 폭등했습니다. 평소 5kg에 2,000엔 하던 고시히카리가 갑자기 6,000엔을 넘어서게 된 거죠. 일본인들의 일상 식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 이번 주 식재료 주문은 어떻게 할까요? 제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 다카하시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납품업체 연락 목록을 바라보았어요. 빨간 펜으로 그어진 항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시히카리, 아키타코마치, 사사니시키. 전부 품절이라고요? 다카하시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에서 비축미를 풀었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태에 농가들도 무너지고 있대요. 정부는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이상했습니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실제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는데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쌀을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이런 현상은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요리협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준비 중이었어요. 아시아 쌀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제가 메인 시연을 맡았죠. 하지만 핵심 재료인 쌀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쌀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어요. 협회장 오카모토 씨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베를리니 씨, 당신이 이탈리아 요리에 일본 파스타를 쓰겠습니까? 그는 날카롭게 물었죠. 재료의 품질이 보장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제 대답에 그는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경고했어요. 특히 한국 쌀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한국 쌀을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품질이 떨어져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쌀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 창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주방 보조 중 한 명인 나나미 씨가 작은 쌀 봉지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나나미 씨,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고 쌀 봉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쌀 봉지에는 한글로 햅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마르코 셰프님. 제가 실수로 레스토랑으로 배송을 시켰는데 이건 한국에서 직구한 쌀이에요. 지금 일본 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쌀 사 먹어요. 맛도 정말 맛있고요. 나나미의 떨리는 고백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으로서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몰래 한국 쌀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맛이 좋아서 말이죠. 그래요? 저도 요새 고민이 많았는데 맛만 보게 괜찮으면 조금만 나눠주시겠어요? 나나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양의 쌀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그 쌀로 간단한 리조또를 만들어 보았어요. 평소 레시피 그대로였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쌀알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익었고 크림과 어우러지는 맛이 더 풍부했어요. 무엇보다 쌀 자체에서 나는 윤기와 고소한 향이 요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분명 저렴하게 샀다고 했는데 이건 고급 쌀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쌀을 맛봐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일본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SNS에는 요새 누가 일본 쌀 사 먹냐, 한국에서 직구한 쌀이 의외로 맛있다, 일본 쌀보다 오히려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통계였습니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유통 시스템의 문제,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첨단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고 안정적인 쌀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죠. 특히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관리, AI 기반 수분 최적화, 첨단 저장 기술.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일본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혁신을 적용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제 이메일함에 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농식품 박람회 초청장이었어요. 일본 내 거주 외국인 전문가 대표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한국 쌀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 쌀 대신 한국 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일본 요리계에서 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리사로서 제 신념은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최고의 재료가 최고의 요리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재료를 찾기 위해서라면 국경도, 편견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념과 모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은 예감이었죠. 마르코 베를리니 씨, 여기서 이렇게 보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이영배 셰프는 한일 식문화 교류 사업의 책임자이자 평소 여러 컨퍼런스에서 같이 참여했던 친분 있는 동료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기꺼이 이번 박람회도 함께 해주었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베를리니 씨, 일본의 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스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영배 셰프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량 증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시장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도 고급 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어요. 그 순간 이영배 셰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평범한 3성급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설렘과 긴장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죠. 도쿄를 떠나기 전에 일본 요리협회 간부가 했던 경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관계자들의 말을 모두 믿지는 마세요. 그들의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건 과장된 선전일 뿐입니다.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실 이 간부의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국의 쌀을 소비하는 게 좋지만 그들은 한국 쌀에 대해 왜 이렇게 적대적일까요? 한국 쌀을 먹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양식을 모두 제공하는 뷔페였어요. 호기심의 한식 코너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 그릇의 흰 쌀밥과의 만남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쌀밥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식도 화려한 모양도 없었죠. 단지 흰 그릇에 담긴 윤기 흐르는 밥 한 공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쌀밥과는 확연히 다른 맛과 식감이었어요. 저는 한 공기를 더 가져와 다시 한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뭔가가 다른데, 특별히 좋은 쌀을 공급받아 쓰는 건가? 저는 조식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마주친 한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용하는 쌀은 어디 쌀인가요? 특별한 고급 쌀인가요? 제 질문에 셰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호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내산 쌀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퀄리티의 쌀밥이 이곳에서는 평범한 호텔 아침 뷔페에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쌀은 어떻게 재배되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셰프는 저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셰프님이신가요? 우리 호텔에선 특정 지역 계약 농가에서만 쌀을 공급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샌 전통 방식에 스마트팜 기술까지 더해진 농가들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영배 셰프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쌀에 대해 캐묻고 있는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역시 셰프님이시네요.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 쌀을 처음 맛보면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이죠. 특히 요리업계에 있으시면 더욱더요.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농식품 박람회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전시관에는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이 총집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 라이스 파밍 시스템 부스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스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농 모니터링, 자동 수분 관리 시스템, 생육 단계별 최적화, 그리고 알고리즘 등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에 연동되어 농부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연구 단계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영배 셰프 대신 박람회 부스의 담당자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스마트 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논면적에 비하면 일부이지만 시범 단지와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드론과 센서 설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특히 고령 농업인들도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도 첨단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일본 쌀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올랐습니다. 수확 타이밍까지 AI가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사는 결국 자연과의 교감 아닌가요? 일본 대표단의 다른 한 멤버가 약간 비꼬는 투로 질문했습니다. 부스 담당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농부의 경험과 직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그런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여기에 기상 조건, 토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부의 지혜와 기술의 결합이죠. 그 대답에 일본 대표단 멤버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던 거죠. 오후에는 특별 시연이 있었습니다. 박람회장 근처의 테스트 농장에서 드론 비행 시연과 스마트 수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직접 드론 조종을 해볼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병해충 발견 시 정확한 지점에 농약을 최소량만 살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부담도 줄이고 쌀의 품질도 높이는 방식이죠. 설명을 들으며 드론을 날리고 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논, 그리고 그 논을 관리하는 최첨단 기술. 한국의 쌀 농사는 마치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과거의 시대에 멈춰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의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영배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기술만으로 이렇게 맛있는 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먹었던 그 쌀밥의 맛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영배 셰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내일은 기술 뒤에 숨은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경기도 이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 만나게 될 한국 쌀의 영혼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밥맛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일본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고, 일본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를 일이지만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쌀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천은 분지. 지형과 일교차가 큰 기후 때문에 예로부터 최고급 쌀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에 황금빛 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천은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이 생산되던 곳입니다. 임금님 진상미라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죠. 이영배 셰프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의 쇼군에게 바치던 고메라는 특별한 쌀이 있었으니까요. 왕실에 바치는 쌀의 전통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인 듯 했습니다. 이천이 왜 특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영배 셰프의 질문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천은 지리적으로 분지 지형이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또한 한강 지류인 복하천이 흐르며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을 만들었죠. 일교차가 클수록 쌀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비율이 완벽해져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학적 설명에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일본의 니가타나 아키타 같은 유명 쌀 산지도 일교차가 큰 지역이었으니까요. 차가 언덕을 오르자 눈앞에 한국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천 분원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한국의 쌀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대학, 지역 농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쌀 연구단지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실제 농사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수집해 다시 연구에 반영하는 순환 시스템이죠.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실험실과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아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혁신에 집중해왔죠.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열성, 품종부터 영양 성분을 강화한 기능성 쌀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 말에 함께 방문한 일본 대표단의 사사키 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결국 전통을 버리고 실험실에서 만든 쌀이군요. 우리 일본은 적어도 쌀 농사의 전통 명맥을 지켜왔습니다.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과 전통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흰구슬 품종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의 DNA를 연구해 복원한 것이니까요. 연구소의 실험 농장으로 나가자 다양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논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또 다른 논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스마트 농업 기술은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을 줄이면서도 품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 농업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고령화는 일본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혁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농사의 핵심은 농부의 경험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명인 농부들의 지혜를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AI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서는 쌀의 품질 검사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비율, 수분 함량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수확 후 관리도 쌀 품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주요 생산지에서는 수확 직후 저온 저장, 적정 습도 유지, 그리고 도정 후에는 산소 제거 포장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일반 농가까지 보급되면서 전체적인 품질이 높아지고 있죠.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실제 농가로 향했습니다. 차가 산길을 오르더니 마침내 한 농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창고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얀 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식 어르신. 외국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정호식 어르신은 70대로 보였지만 등은 의외로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은 거칠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우리를 안내해 그의 논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기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창고 안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50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로 논을 갈았고 그 다음엔 경운기, 이제는 드론까지 사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정성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농부의 정성을 대신할 순 없어요. 우리는 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추억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호식 어르신은 이어서 자신만의 재배 비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쌀을 만드는 비결은 물 관리에 있습니다.
벼가 자라는 단계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경험으로 판단했지만 요즘은 센서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건 여전히 농부의 몫이죠. 그는 또한 토양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논의 오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잡초를 제거하고 배설물로 거름을 만듭니다. 이런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정호식 어르신의 집 안채로 들어가자 정갈하게 차려진 점심 밥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반찬들과 함께 가운데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이 쌀은 제가 직접 기른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단맛, 그리고 촉촉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보고 연구해온 저였지만 이런 감동을 준 쌀밥은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임금님 밥상에 오를 만한 쌀밥이네요. 제 말에 정호식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쵸. 한국인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맛이고 고향의 기억이며 가족의 정입니다. 식사 후 정호식 어르신은 창고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신식 저온 저장고가 있었고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쌀의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재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으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의 말에 사사키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결국 이런 건 다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식 어르신은 사사키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일까요? 아니면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전통일까요? 기술이 정성을 이길 순 없지만 정성 없는 기술도 쌀을 못 키웁니다. 그 말에 사사키 씨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의 조화, 자연과 과학의 균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차에 오르기 전 정호식 어르신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한국 쌀을 사용한다면 그 요리가 어떤 것일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이천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 요리 철학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서 정호식 어르신의 쌀에 대한 철학이 맴돌았습니다. 원재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제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임을 저는 그때 예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크나큰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국제 요리 컨퍼런스에서 한국 쌀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재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제 철학과 신념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르코 씨,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요리협회 오카모토 회장의 사무실에서 저는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쌀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일본은 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외국인 셰프가, 그것도 일본에 거주하는 유명 셰프가 한국 쌀을 공개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소비자들에게 한국 쌀을 사 먹으라는 홍보밖에 되지 않아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오카모토 회장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신념을 굽힐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고의 요리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그리고 일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쌀은 한국 쌀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이곳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일본인들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입니다. 정확히 그 점을 이해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쌀을 소중히 여기더군요.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혁신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진심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오카모토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저는 주방 직원들을 모아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대부분이 놀라워했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수석 주방장 다카하시였습니다. 어느 쌀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몇몇 스태프는 떠나기로 결정했고 남은 이들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홀로 남아 한식 쌀밥 오마카세를 구상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셰프와 미식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시연 순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식 쌀밥 오마카세를 선보이려 합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쌀 문화와 농업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맛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한국 쌀과 일본의 조리법, 그리고 제 이탈리아 감성을 결합한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을 씻고 물에 불리고 정성껏 밥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밥으로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식 쌀밥, 일본식 오니기리, 이탈리아식 리조또까지. 모두 동일한 한국 쌀로 만든 요리였지만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살렸습니다.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재료를 구했느냐가 아니라 그 재료에 얼마나 정성과 존중을 담았느냐에 있습니다. 맛은 국적이 없지만 정성은 국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농부들의 정성을, 일본 요리의 섬세함을, 그리고 이탈리아의 열정을 이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 되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맛을 본 이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SNS에서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외국 셰프가 일본을 무시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 요리협회의 한 고위 인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를리니 씨, 당신의 요리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상황에 이 선택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결코 누구의 자존심도 짓밟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재료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쌀에 대한 일본의 자부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일본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한 끼의 식사 쌀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돌파구는요? 정부는 애써 못 본 척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선택해서 그들의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이란 다른 문화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것 아닐까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 진심은 전달된 듯 했어요. 컨퍼런스 이후 저는 레스토랑에 돌아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뉴 일부를 한국 쌀을 사용한 요리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뉴스가 퍼지자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리조또를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본 쌀과 한국 쌀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손님들의 호기심과 열린 마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과 항의도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은 제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진정한 맛의 탐구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농림성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공식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이었어요. 늦었지만 일본 정부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 후의 모든 일들을 통해 저는 요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탈리아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했지만 이젠 정말로 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기 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새 레스토랑을 열 때 거기서도 한국 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호식 어르신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바꾼 제 가치관처럼 저 역시 한 그릇의 밥으로, 한 번의 식사로, 그리고 진심을 담은 요리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자고요. 그렇게 밀라노로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 라이스 포르테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이죠. 이탈리아의 중심에서 한국 쌀의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리조또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인데요. 같은 레시피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 맛이 나죠? 손님들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고른 쌀을 사용합니다. 원재료부터가 달라야 리조또 맛도 차별성을 가지니까요. 제 레스토랑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쌀 여정이라 이름 붙인 코스 요리는 예약이 3개월 넘게 밀릴 정도로 인기였어요. 이 코스는 한국 쌀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전통 조리법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요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지역 인터뷰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을 선택한 이유,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쌀을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마르코 씨, 한국 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단순한 밥 한 공기일 수 있지만 쌀로 인해 음식의 맛, 느낌, 한 사람의 기억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선택이 오히려 소중한 그들의 전통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지키는 법이 되었죠. 제가 이번에 얻은 교훈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쌀대란 속에서 발견된 우리 한국 쌀의 진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셰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 농업 전통의 자부심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우리나라 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쌀이 외국 쌀과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밥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